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남자가 아픈 딸의 수술비를 위해 아버지의 무덤까지 팔아치우려는 비정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천하의 페류나라 손가락질 받던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진돗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묘를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과연 그날 무덤 속에서 밝혀진 소름 돋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며 차 안에 무겁고 싸늘한 공기를 갈랐다. 액정에 떠오른 이름 석자, 김 사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민주는 반사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에 칭칭 감기는 듯한 불쾌한 압박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대시보드 위에서 엎어진 전화기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동했다. 드르륵, 드르륵. 그 규칙적인 소음은 마치 운전대를 타고 그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처럼, 결국 모든 걸 체념한 사형수처럼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통화 버튼을 위로 쓸어 올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짧디짧은 정적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윽고 기름기가 잔뜩 낀 것 같은 목소리가 나른하게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귀전을 파고들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 같았다. 이민준 씨, 우리 성실하고 착한 이민준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안 그런가? 꼭 누구 빚받으러 가기 좋은 날씨야. 하하. 그 웃음소리에 민주는 심장이 쿵하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쥐어짰다. 스스로 듣기에도 비굴하고 처량한 소리가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니, 왜 죄송해? 나는 그냥 날씨가 좋다고 안부 인사 한번 한 건데, 혹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건가? 응?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내가 아주 섭섭하지. 능글맞은 말투 속에 담긴 서늘한 위협. 민주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직감했다. 이 남자와 더 이상 말싸움을 해봐야 소용없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시골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겨진 땅이 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어봤습니다. 그것만 빨리 정리하면 그러면 바로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전부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며칠만, 딱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민주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남자는 역겨울 정도의 친절한 톤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 계산된 친절함이 더 소름 끼쳤다. 사흘이라, 사흘. 내가 우리 이민준 씨 사정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귀한 따님이 많이 아프다면서.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병명이 뭐랬더라. 심실중격결손, 심장에 구멍이 뻥 뚫렸다며. 애가 숨 쉴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수술 날짜도 잊지 않으려고 내 개인 달력에 새빨간색으로 동그라미까지 쳐놨잖아. 가만히 있자. 내가 한번 볼까? 아, 여기 있네. 정확히 사흘 뒤 오전 9시 서울중앙병원 소아병동 602호실. 맞지?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이 남자는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아니 행동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이민준 씨, 나는 말이야. 약속 어기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자식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애비들이야. 알아들어? 원금 5천만 원. 거기서 불어난 이자까지 합쳐서 6,500만 원. 단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어. 사흘 뒤 아침 9시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 딸이 수술실 들어가는 모습 눈에 담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내가 그렇게 얌전히 둘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병원 정문 앞에서 아주 그냥 플래카드 걸고 잔치를 벌여줄 테니까. 불법 사채 쓰고 딸 수술비 떼어먹는 파렴치한 애비 이민준 이렇게 말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경하게 해줄게. 당신 딸 친구들도 보게 되면 더 좋고. 어때? 재미있겠지? 대표님, 제발, 그것만은, 제발, 뚝. 전화는 야속하게 끊겼다. 민주는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세게 쥔 채 이마를 핸들에 기댔다. 차창 밖으로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골 풍경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병실에 누워있는 딸아이의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색색거리며 힘겹게 숨을 내쉬던 모습, 아빠를 보며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어 보이려 애쓰던 그 안쓰러운 표정, 그 작고 가녀린 몸에 거미줄처럼 꽂혀있던 수많은 링거줄들. 내가 아빠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데, 고작 돈 따위 때문에 썩어 빠진 종이 몇 장 때문에 내 딸 숨통 하나 틔워주지 못하는구나. 이게 아빠냐? 이게 인간이냐? 민준아, 너는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아빠고, 실패한 아들이고, 실패한 인간이야. 끝없는 자괴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목을 졸랐다. 의사의 냉정하고 건조했던 말이 귓가에 악몽처럼 메아리쳤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 더 늦어지면 수술의 성공 확률도 예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모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그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제1금융권의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손을 댄 곳이 바로 이곳, 인간의 절박함과 눈물을 먹고 사는 지옥의 아가리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탈출구는 단 하나뿐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시골집과 선산. 그것뿐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는 그 땅을 팔아야만 했다. 그것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때 얼음장 같은 침묵을 깨고 조수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오빠 다 왔으면 내릴 생각 안 해? 아버지 기일인데 인상 좀 펴지 그래. 누가 보면 억지로 끌려온 줄 알겠네. 동생 이민서였다. 45의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응시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빠를 향한 깊은 실망감과 야속함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민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오빠가 지금 어떤 지옥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녀에게 오늘 이곳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신성한 장소였다. 하지만 오빠에게는 그저 팔아치워야 할 부동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또 저 표정, 세상을 다 짊어진 것 같은 저 표정. 돈, 돈, 돈. 요즘 오빠 머릿속에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아니,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남긴 이 땅을 빨리 팔아치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민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오빠의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조금 다른 의미였기 때문이다. 남매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산의 공기는 아직 칼날처럼 차가웠다. 잘 관리된 아버지의 봉분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봉분 옆에는 주인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어색하고 볼품없는 흙무덤이 하나 더 솟아 있었다. 민주는 마치 눈에 거슬리는 벌레라도 보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이 쓸데없는 흙더미는 또 뭐야? 즉, 땅 팔려면 이런 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부동산 놈들 분명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서 값 깎으려고 할 거라고. 아주 귀찮게 됐어. 사람 불러서 싹 밀어버리려면 그것도 다 돈인데. 오빠는 정말 징글징글하다 정말.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와서 기어이 그놈의 돈 타령을 해야 속이 시원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아버지가 하늘에서 듣고 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민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너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게 보여? 꽃구경이라도 온 줄 알아? 지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없어. 아버지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좋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발목을 잡아서야 쓰겠냐고. 뭐, 발목을 잡아? 아버지가 우리 발목을 잡는다고? 오빠, 진짜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남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제 얼음장을 넘어 비수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아버지의 쓸쓸한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는 말을 주고받았다. 민주는 절박함이라는 이름의 안대를 쓴 채 주변을 보지 못했고 민서는 그런 오빠의 변해버린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격하고 추한 언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등 뒤에서 가시 돋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 목소리는 마치 남매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듯 노골적인 조롱을 담고 있었다. 허허, 이거 아주 볼만하구먼. 너희 아비 살아생전엔 명절이다, 생신이다, 코빼기 한번 안 비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죽은 애비 땅 한 뼘 더 차지하려고 서로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동네 이웃인 김영감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75 노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경멸과 조소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민준이 부동산 업자와 통화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는 듯 보란듯이 삿대질을 시작했다. 애비 무덤에 흙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묘짜리 팔아먹을 궁리부터 해? 쯧쯧쯧. 내가 자네 아비였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놈의 자식들 멱살이라도 잡고 한탄을 했을 게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자식들.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그러는 듯 주변에 다 들릴 정도로 컸다. 멀리서 밭일을 하던 마을 사람 몇몇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민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마치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달아올랐다. 빛독촉에 시달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동네 어른에게 대놓고 불효막심한 페류나 취급을 받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창피해서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다. 그래, 내가 불효자식이다.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다. 그런데 어쩌라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다. 당신들이 내 사정을 한 톨이라도 알아?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김영감의 말이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고 아버지의 무덤은 그에게 그저 처분해야 할 재산일 뿐이었으니까. 이웃들 앞에서 체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민주는 그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만 세게 쥘 뿐이었다. 그의 이런 비참하고 복잡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가 생전에 기르시던 백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남매에게 다가왔다. 민서는 반가움에 잠시 시름을 잊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제사를 위해 가져온 음식들을 봉분 앞에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백구가 당연히 주인인 아버지의 무덤으로 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옆에 있던 정체불명의 흙무덤으로 다가가 애처롭게 낑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였는지 잠시 소란이 멎을 정도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짜증이 치밀었다. 저 쓸데없는 흙무덤 때문에 땅값 깎이겠네. 안 그래도 눈에 거슬렸는데 내일 당장 포크레인 불러서 깨끗하게 밀어버려야겠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하디순하던 백구가 갑자기 돌변했다. 온몸에 하얀 털을 곤두세우고 시커먼 입술을 뒤집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민준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야생의 늑대와도 같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마치 신성한 영역을 침범당한 수호자처럼 분노와 경고를 담아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그 기세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백구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그 흙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네 발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파헤쳐진 흙과 마른 풀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튀었다. 발톱에 채인 돌멩이가 날아가기도 했다. 조용하고 엄숙해야 할 산소는 순식간에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매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영감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저게 미쳤나? 저게가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어. 여보게들, 이리 와서 저것 좀 보소. 주인을 못 알아보고 무덤을 파헤치네. 아이고, 흉측해라. 김영감의 고함에 멀찍이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웅성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자식들이 잘못되니 키우던 개까지 미쳐 날뛰는구먼. 쯧쯧. 불쌍한 민준이 아비. 죽어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는구나. 저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여? 민주는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 기일에 찾아와 땅 팔 생각이나 하고 동생과 싸우고 동네 어른에게 망신을 당하고 이제는 개까지 미쳐 날뛰어 온 동네 구경거리가 되다니. 이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 저 하얀 개라고 단정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민주는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는 옆에 있던 제법 굵은 나뭇가지를 몽둥이처럼 집어들었다. 이놈의 개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내가 오늘 너를 잡고 나도 죽어버릴란다. 그가 백구를 향해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고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동생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안 돼, 오빠. 제발 그만해. 정신 차려. 뭔가 이상하잖아. 백구가 저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저건 그냥 미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제발 비켜. 이민서, 저 개새끼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저게 지금 우리 아버지 무덤 앞에서 무슨 짓거리야. 당장 비키지 못해? 민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오빠를 막아섰다. 아버지 무덤이 아니잖아. 옆에 있는 흙무덤이잖아. 오빠 눈에는 그게 안 보여. 백구는 처음부터 계속 저기만 쳐다보고 있었어. 제발 오빠, 백구를 믿어보자. 응? 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하던 개인지 오빠도 알잖아. 아버지의 유품이나 마찬가지인 개인데 어떻게 때리려고 해. 시끄러워.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저 개새끼가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 경고다. 비켜. 안 비키면 너까지 다칠 줄 알아.
남매는 백구를 사이에 두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치했다. 한 명은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휘둘러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고, 다른 한 명은 온몸으로 그것을 막아서며 보이지 않는 진실을 믿고 싶었다. 흙을 파헤치는 개의 광기 어린 몸짓과 자식들의 절박한 다툼, 그리고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뒤엉켜 기묘하고도 폭발 직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과연 이 아수라장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작은 몸 어디에 저런 힘이 숨어 있는지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오직 앞발로 흙을 파내는 것에만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낑낑거리는 신음소리와 함께 마침내 개의 앞발에 딱딱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다. 흙더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붉은 빛을 띠는 낡은 나무 상자의 귀퉁이였다. 그 순간 기적처럼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백구의 거친 숨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웅성거리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삿대질을 하던 김 영감도,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남매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모든 시선은 이제 흙더미 속에서 반쯤 모습을 드러낸 낡은 상자에 고정되었다. 민준의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설마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아버지가 혹시 우리 몰래 비자금이라도 숨겨두신 건 아닐까? 이 허름한 땅에, 이 낡은 상자 안에? 절박함에 사로잡힌 그에게 그 생각은 가뭄의 단비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딸의 수술비, 지긋지긋한 사채빚, 병원,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딸아이의 손. 이 모든 악몽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열쇠가 저 상자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기대감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저도 모르게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홀린 듯 상자를 향해 다가갔다. 꽤 묵직했다. 먼지와 흙을 대충 털어내자 녹이 시뻘겋게 쓴 낡은 자물쇠가 보였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어 자물쇠를 몇 번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상자 안을 들여다본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희망에서 절망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돈다발이나 금괴 따위가 아니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형체마저 바래버린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는 낡고 해진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여자 한복 조각,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수첩, 그리고 군데군데 이가 빠진 옥으로 만든 빛 하나가 전부였다. 하하하하. 민주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울음에 더 가까웠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의 깊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희망의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것이 썩은 지푸라기였음을 확인한 순간의 허무함. 그는 이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가 든 상자를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치려고 했다. 그 순간 동생 민서가 다급하게 상자 안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바로 이가 빠진 낡은 옥빛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빛인데. 민서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앞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낡은 흑백 사진처럼 아련하게 떠올랐다. 병세가 깊어지기 전 아직은 젊고 고왔던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이 빗으로 정성껏 빗겨주던 모습. 어머니의 손길은 늘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빗질을 할 때마다 향긋한 동백 기름 냄새가 났었다. 어머니는 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나중에 우리 민서 시집갈 때 엄마가 이 빗 꼭 손에 쥐어줄게. 우리 딸 가는 길 늘 평탄하라고. 그 따스했던 목소리, 부드러웠던 손길, 향긋했던 냄새가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민서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다. 아니, 일부러 잊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아파서 그녀는 그 기억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상자 안에 든 것이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님을 직감한 민서는 다른 물건들도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보았다. 누렇게 바랜 한복 조각은 어머니가 시집올 때 입었던 옷의 일부였고 너덜너덜한 수첩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족의 생일이나 소소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이제는 사라져버린 한 사람의 온기 어린 흔적들이었다. 그리고 상자 맨 바닥 다른 물건들 밑에 깔려있던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여러 겹 곱게 쌓인 봉지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겉봉투에는 세월의 흐름에 조금 번졌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민주는 마지못해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짜증,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백구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생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천천히 편지지를 펼쳐 그 첫 문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자식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픈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아, 그리고 내 딸 민서야. 너희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구나. 이 못난 아비가 너희에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편지의 내용은 시간을 거슬러 민준과 민서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던 그날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너희가 엄마의 유품을 이제는 버리는 게 좋겠다고 아버지가 과거의 슬픔에만 얽매여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던 날, 이 아비는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너희를 위해서, 남은 너희 인생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준의 눈앞에 과거의 한 장면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그와 민서는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품 정리를 제안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옷가지와 손때 묻은 물건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다. 아버지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침묵을, 슬픔을 이겨낸 묵묵한 동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었다. 자식들에게 차마 내색조차 할 수 없었던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너희가 떠나고 난 뒤 나는 너희가 버린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차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가져왔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텅 빈 집으로 돌아오던 그 비 오는 날, 나는 길 위에서 너희 엄마를 꼭 닮은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단다. 민준과 민서는 그제야 백구를 처음 집에 데려오시던 날의 아버지를 똑똑히 떠올렸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아버지는 흠뻑 젖은 백구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그 작은 강아지를 향해 백구라는 평범한 이름 대신 돌아가신 아내의 어릴 적 이름이었던 복순아라고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복순아, 내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 못난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와주었구나. 아버지는 마치 기적을 만난 사람처럼 길 잃은 강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철없는 자식들은 그저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외로움 그 이상의 의미였다. 아버지에게 백구는 죽은 아내의 화신이었고 이 잿빛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으며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갔다. 자신들은 아버지가 슬픔을 모두 극복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믿었다. 그것이 남겨진 자식들의 도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오만한 착각이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깊고 처절한 슬픔의 바다에 잠겨 개를 아내라고 부르며 위태로운 시간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엄청난 진실 앞에서 민주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죄책감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편지는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자식들의 가슴 가장 연한 곳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민준아, 민서야. 너희가 그저 쓸데없는 흙더미라고 여겼던 이 무덤은 사실 너희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을 고이 묻어둔 곳이란다. 너희가 버리자고 했던 엄마의 유품들을 이 아비는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이곳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작은 봉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백구와 함께 이곳을 찾아와 너희 엄마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지. 백구가 아니었더라면, 너희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더라면 이 아비는 아마 진작에 너희 엄마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갔을 게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백구가 왜 그토록 아버지의 무덤이 아닌 옆에 흙무덤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는지. 백구는 그저 미친 개가 아니었다. 주인의 가장 깊은 슬픔과 비밀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었던 충직한 수호자였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민서는 결국 우린 아버지에게 개만도 못한 자식이었어라며 자주 섞인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향했던 해묵은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편지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바로 앞에 얌전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구에게로 향했다. 지금까지 그저 시끄럽고 귀찮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짐승.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백구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백구의 그 까만 눈동자 속에서 문득 사진 속에서 보았던 다정하게 웃어주던 젊은 날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한 그 깊고 따뜻하고 슬픈 눈빛. 어머니, 민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지난 몇 년간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 있다고 믿었던 그의 이성이 산산조각 났고 가슴 깊은 곳에 억지로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용암처럼 폭발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일 놈들입니다. 아버지. 민주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다. 그는 차갑고 딱딱한 땅을 피가 나도록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다. 딸의 수술비 때문에,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아버지의 그 깊고 외로운 슬픔을 외면하고 무덤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동생 민서 역시 백구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어라며 땅을 적시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남매의 처절한 오열은 조용하던 겨울산 전체를 슬프게 울리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민준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편지의 마지막 장을 간신히 넘겼다. 거기에는 추신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추신, 내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 아비는 다 안다. 내 자존심 강한 성격의 내색은 안 하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안다. 내가 살아생전
이웃의 김영감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기에 3천만 원을 꿔준 것이 있다. 부디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예쁜 손녀딸 수술 잘 시키거라. 이게 못난 아비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김영감에게 꿔준 돈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돈으로 손녀의 수술비를 보태라고 하셨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이유도 아들이 그토록 돈에 쪼들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하지만 아들의 강한 자존심이 상할까봐 차마 먼저 아는 척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야 다른 방법을 통해 도움을 주려 하셨던 것이다. 그 깊은 사랑과 배려 앞에 민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편지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남매를 향해 불효자식이라며 삿대질을 하던 김영감이 다가와 갑자기 그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죽일 놈일세. 민준 아비,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를 조용히 찾아와 신신당부를 했었네. 자네 사정이 아주 어려워졌으니 내가 꼬간 돈으로 꼭 좀 도와달라고. 혹시라도 자네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갚으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좀 전해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내 아내 병원비 때문에 그 돈에 그만 눈이 멀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네. 오히려 자네들을 내쫓으면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거라고 못된 생각까지 했어. 정말 미안하네. 내가 천하에 몹쓸 짓을 했어. 김영감은 흐느끼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고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자네 아버지께 빌린 3천만 원하고 내 아내 치료비 하려고 따로 모아뒀던 돈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일세. 자네 아버지는 생전에 내 아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나 다름없네. 이 은혜 내가 이렇게라도 갚아야 죽어서 자네 아버지를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김영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거침없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아니, 저 영감님이 아까는 저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만 속으로는 죽은 친구 돈 떼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구먼.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저러고도 잠이 왔을까? 김영감은 빗발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남매를 향해 던졌던 그의 모욕은 결국 수십 배의 부끄러움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날아드는 예리한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민주는 김영감이 내민 돈 봉투를 천천히 받아들었다. 5천만 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목숨과도 같았던 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나무 상자 안에 곱게 놓인 어머니의 낡은 옥빛을 바라보았다. 이가 빠지고 빛이 바랜 낡은 빛. 조금 전까지 쓸모없는 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이 이제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고 찬란한 보물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식의 어리석음을 말없이 감싸 안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돈 봉투를 동생 민서에게 건넸다. 민서야, 이걸로 아버지, 어머니 합장묘 제대로 만들어드리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예쁘게 모셔드리자. 그리고 남는 돈으로 우리 조카 수술시켜주자. 민서는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찾은 남매는 비로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용서와 화해의 미소였다. 남매는 백구 앞에 나란히 앉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백구의 앞발을 잡았다. 거친 흙과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발이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지킬게요. 아버지 옆에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백구는 대답 대신 남매의 손등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로 하차주었다. 마치 괜찮다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이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흐렸던 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남매와 객구를 환하게 비추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잡초만 무성하던 황량했던 선산에는 이제 깔끔하고 정갈하게 단장된 부모님의 합장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봉분 앞에는 늘 싱싱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영원한 가족, 백구. 이곳에 잠들다라고 쓰인 자그마한 비석도 함께 놓였다. 백구는 그의 겨울, 마치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남매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 민준의 딸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주말마다 온 가족이 시골집에 내려와 낡은 집을 정성껏 가꾸고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집안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행복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주는 훌쩍 자라 이제는 소녀가 된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작은 옥빛 하나를 딸의 손에 소중하게 쥐어주었다. 바로 상자 속에 들어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어머니의 빗이었다. 이거 할머니께서 우리 딸 주라고 하셨어. 딸은 신기한 듯 빗을 받아들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빗으로 자신의 길고 까만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따뜻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민준 가족은 백구의 작은 비석 앞에 돗자리를 펴고 모여 앉아 행복이 가득한 웃음꽃을 피웠다. 민주는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의졸였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리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그의 질문은 시원한 가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고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백구 같은 반려견이 있다면 이름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